첫 시간으로는 이장우 한국인공지능포럼 회장의 특별 강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기업은 인공지능과 RPA에 투자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강연입니다. 그럼 이장우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입니다. 오늘 저의 드릴 말씀의 주제는 왜 기업은 인공지능과 RPA에 투자해야 하지? 라는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저는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이제 요번에 인공지능이 나하고 무슨 관계지 책도 쓰게 되고요. 그 다음 BBQ 치킨 그룹에서 디지털, 모바일, AI, 랩장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또 주제를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드릴 말씀은요, 새로운 미래,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미래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인공지능과 RPA와 함께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것인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저는 시노멀이라는 단어로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 뉴노멀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그죠? 키워드입니다. 저는 뉴노멀보다는 코로나 시대 우리가 새로운 노멀을 맞게 되는 겁니다. 즉,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팬데믹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volatility, 변동성이죠. 두 번째, 불확실성입니다. uncertainty. 세 번째는 imperfection, 불완전성이죠. 네 번째가 ambiguity, 모호한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불확실하고 그리고 완전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상태, 수많은 변동 속에서 새로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비대면, 언택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커머스의 활성화를 엄청나게 갖고 옵니다. 우리가 아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35만 개의 디지털 스토어가 입점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구축하고, 쿠팡도 지금 쿠팡 파트너스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또 카카오도 생각해보지 못한 유통 3사의 힘의 균형이 전통적인 롯데, 신세계 이런 회사에서 현대백화점이겠죠. 에서 우리가 새롭게 본 플랫폼 회사들이죠. 네이버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카카오 이런 회사들의 힘으로 축이 이동되는 C노멀 시대를 우리가 바라봐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변화의 물길 속에는요, 항상 기술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은요, 1956년도에 우리가 마빈 민스키 교수하고 이런 분들이 MIT 교수님들이 주축이 돼갖고 다트머스 칼리지에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 당시에 인공지능이란 단어, 즉 Artificial Intelligence란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발전이 잘 안 돼요.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와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추론할 수 있는 학습의 배경을 둔 머신러닝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2010년대 들어와서 인간의 뇌신경망을 모방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자동화와 추론의 본격적인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인공지능이 빛을 발하는 한 65년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임팩트를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죠.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메일 보는 거, 검색하는 거, 쇼핑하는 거, 모조리 다 지도 보는 거, 모조리 다 뭡니까, 여러분? 번역기 보는 거 전부 인공지능입니다. 모조리 다 아닌 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 그러면 반대로 또 기술을 바꾼 것도 항상 역사였습니다. 자, 왜 인공지능이 1956년도 생겼는데 마빈 민스키 이런 교수들이 모여서 했지만 빛을 못 봤느냐? 처음에는 연역법을 사용한 겁니다. 진리부터 찾았던 거죠. 연역법이 잘 안 먹혔어요. 이게 엑스퍼트 시스템입니다. 많은 결론을 갖고 시작을 했었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걸 넣으면 답이 안 나와요. 항상 변화돼 버리고. 그래서 귀납적 방법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귀납적 방법은 영국과 프랑스가 발달했죠. 그래서 경험론적인 겁니다. 자, 경험론이라는 건요, 귀납이라는 건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는 겁니다. 수많은 데이터에서 우리가 추출시켜서 학습을 함으로써 머신러닝의 기본을 제공하게 된 겁니다. 이 뿌리는요, 영국의 과학자 앨런 튜링이 있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U-보트를 물리친 것은 앨런 튜링 박사가 만든 새로운 생각하는 기계였습니다. 즉 최초의 컴퓨터,
생각하는 컴퓨터, 인공지능의 개념의 뿌리는 앨런 튜링 박사였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유명한 구글, 딥마인드, 알파고를 만든 회사는 사실은 구글이 아니죠. 딥마인드란 회사를 직원이 한 25명 정도 되는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구글이. 그래서 이 회사가 그야말로 파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겁니다. 자, 간단한 거죠. 그럼 왜 우리가 AI에 투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AI가 게임 체인저다. 한 판에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아시다시피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삼성전자 이거 수십조 단위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글의 딥마인드, 알파고를 만든 회사는요, 최근 3년 동안 적자가 2조, 3조 원이라고 합니다. 돈을 들어붓는 거죠. 인건비도 뭐 박사 정도면 뭐 연봉 50억, 100억은 기본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지만 이것이 글로벌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는 초혁신 범용 기술이면은 변함이 없고요. 앞으로는 우리 레이버 노동이 애널로그 레이버가 아니라 디지털 노동이 되는 거죠. 새로운 엄청난 서비스와 신규 사업을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PA도 전통적인 RPA,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도 RPA로 전환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인텔리전트 PA라는 건요, AI가 RPA에 입혀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요, 우리가 본업은 하지 못하고 막 지쳐버리잖아요. 이런 분들. 그 다음 고부가 가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연봉 비싸게 주고 뽑은 인재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이 중노동에 시달리는 겁니다. 예, 레이버에 시달리는 거죠. 이분들로 하여금 디지털 레이버를 통해서 그런 틀에 박힌 노동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AI는 가장 인간적인 기술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고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지금 범위가 사실은요, 폭이 너무 넓어요. 뭐 우리가 아는 뭐 언어, 수학, 뭐 이런 그 홍보한 학습 범위에서부터 지도 찾는 거, 그다음 뭐 추천하는 거, 그죠? 예측하는 거, 뭐 안 들어가는 범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에다가 서비스를 부가가치를 할 수도 있고요. 전통 회사들이 아니면 인재를 교육하고 영입하는데 생산 공장에, 그다음 디지털 전환, 그다음 AI 기술 자체에 투자하는 겁니다. 딥마인드라든가 아니면 팔란티르라든가. 오늘 팔란티르 같은 재미있는 회사도 제가 소개를 여러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요, AI 시장은요, 별들의 전쟁입니다. 가팜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구글의 모회사가 알파벳이죠. 예, 이런 딥마인드가 다 구글이 소속된 회사들. 그 다음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미국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중국의 BAT, 바이두, 그 다음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회사, 또 우리 한국의 삼성, 예, 그 다음요, 유니콘이죠. 팔란티르 같은, 우리나라 솔트룩스, 마인스랩, 이런 회사들. 자, 팔란티르는 이번에 미국에서 IPO를 했죠. 상장을 했는데, 현재 기업 평가가 25조 원이라고 합니다. 팔란티르는 순수하게 AI 포커스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그 국가안보국이나 CIA, 주로 정부들한테 이 서비스를, AI 서비스를,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오사마 빈 라덴을 잡게 되는 그 단초를, 데이터 정보를 처음에 인지한 회사가 팔란티르라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이 회사 인턴 연봉이 아마 뭐 1억 원 이상 난다. 예, 미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바로 팔란티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그 연구 회사죠. 연구하는 회사. 예. 이 그 페이팔의 창업자, 공동 창업자 앨런 머스크하고 한 그 페이실인가? 실 그분이 만든 회사입니다. 벌써 순식간에 25조.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AI 기술 집약 회사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그 마켓 캡, 시장 평가 가치가 높은 회사가 팔란티르가 아닌가 합니다. 근데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한 거죠. 투자를 많이 했고 또 그만한 또 수입을 창출하는, 예, 여기 T자가 빠졌네요. 스타트업스 스타트로 보시면 됩니다. 예, 본격적으로 유니콘들이 전제되고 한국도 뭐 솔트룩스나 이런 마인즈랩 회사가 뭐 평가액이 뭐 1조 원이 나온다. 이런 소리가 벌써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I는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들어갈 수 있죠. 활용이 되고. 이런 말씀드린 알파벳이나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우리가 잘하는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 하드웨어 쪽으로 엔비디아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인공지능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처음에 여러분 그 1956년도에 컴퓨터의 성능이란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 성능만큼도 안 되죠. 그죠? 안 되는데 결국 지금 뭐냐?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었죠. 네. 우리 CPU가 특히 여러분 딥러닝에서는요, 인풋이 있고 스루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으면 스루풋에서 이 레이어가 엄청 많은 거죠. 심지어 500개, 1000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그거를 풀어주려면요, 컴퓨터의 CPU의 용량 부하를 막아줘야 돼. 그게 GPU입니다. GPU를 만들고 판 회사가 엔비디아예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공로만 얘기하는데, 엔비디아가 없었다면 제가 볼 때 오늘날 인공지능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도 그러고요. 앞으로 AI 반도체 만드는 회사, 인텔도 그러고 떼돈 법니다. 이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합쳐져야 진정한 AI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AI 애플리케이션. 이만큼 AI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아는 세일즈포스, 옐프, 어도비 같은, 특히 세일즈포스 이런 회사들이 장난 아니죠. 예, AI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야말로 투자의 전쟁을 벌이고 시장은 날로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AI가 말씀드린 팔란티르처럼 기업 평가가 25조 원인데 핵심 역량으로 되는 회사들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 이 AI가 주도하는 시대는요, 변형 경제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기술이라는 게 인간의 기술이었어요. 아날로그적인 거죠. 굉장히 소위 말하는 전통 레이버 인텐시브, 인간의 노동이 집약되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포드 시대에 만든 우리 그런 어떤 공장 시스템이 있죠. 전부 인간의 노동 집약적이죠. 기계를 활용했지만 인간의 노동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노동자들이. 그러다가 정보 기술로 넘어갔죠. 인포메이션. 우리나라는 좀 이 단계가 아쉽게 조금 미진했는데요. 데이터 3법 때문에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이제 창출되고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한국도 지금 올 수 있어요. 데이터 한 건에 1억 원 한다, 이런 얘기 막 도는 겁니다. 그 다음 AI 산업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폭발적으로. 그 다음에 메타입니다. 이 전체가 변형되는 거죠. AI가 들어간 산업과 사업과 AI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 제가 볼 때는요, 인공지능이 나하고 무슨 관계지 제가 책에서 주장했습니다. AI가 활용되지 않는 사업은 전통 사업일 뿐이다.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AI는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AI는 내가 올라타야 되는 말인 거죠. 지금은 그나마 다행히 AI는 내가 올라탈 수 있는 말의 수준이지만 앞으로 점점 AI는 소형 승용차, 그 다음에는 세단, 그 다음에 경비행기, 그 다음은 제트기 수준으로 초스피드로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I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전체 새로운 생태계를 변형 생태계, 모든 걸 다 바꿔버리는 거죠.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죠. 넷플릭스 같은 회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하우스 오브 카즈라고 드라마를 제작할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데이터를 활용해서 머신러닝을 돌려갖고 해보니까 이런 드라마를 좋아한다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시면요, OTT 이런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은 추천하는 알고리즘 다 이거 AI입니다. AI가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추천하고 그다음 동영상이 많이 노출되고 조회수 되고 이 알고리즘이 전부 AI로 돌아가는 겁니다. AI 없이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사실은 이 복잡한 걸 갖다가 풀 수 있는 거는 전부 AI 알고리즘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우스 오브 카즈는 드라마를 제작할 때 프로듀서라기보다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겸 프로듀서입니다. 데이터를 만지지 못하면 드라마도 제작할 수 없다는 게 넷플릭스의 철학인 거죠. 제작비가 엄청 투입되는데 소비자들이 언제 떠날지 모르고 언제 실증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새 AI 넷플릭스가 가장 심려를 기울이는 게 어떤 가입자가 우리 넷플릭스 서비스를 떠날 것인가.
이거를 예측하는 겁니다. 예, 그 징후를 포착해야만이 그 가입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그 가입자를 계속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도요, 젊은이들은 넷플릭스나 이런 거 왓챠나 보고 뭐 티빙이나 볼 때요, 한 달씩 봐요. 끊어서. 예, 저희처럼 꾸준하게 구독하지 않습니다. 구독하는 게요, 굉장히 이렇게 불규칙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OTT 서비스 회사에서는 넷플릭스나 뭐 티빙이나 왓챠 이런 회사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그 구독자가 언제 떠날 건가를 최대한 예측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아마존도 인공지능의 전통적인 이커머스 회사지만, 인공지능에 엄청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죠? 예, 뭐, 우리가 아는 스피커. 그죠? 스피커도 그렇고, 뭐, 우리가 아는 많은 것들이 이런 아마존이 오늘날 선도적인, 아마존도 추천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된 거죠. 여러분, 자, 우리 아침에 새벽에 띵동댕 하고 딱 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딱 나가보면 어디서 왔죠, 배달이? 마켓컬리에서 왔어요. 예. 그래서 딱 이제 떠들어서 이제 또 아침을 먹고 출근합니다. 근데 10시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10시에 또 배송이 왔어요. 10시에 누가 배송 왔지? 딱 보니까 아마존에서 온 겁니다. 아마존에 내 시킨 적이 없는데? 주문한 적이 없는데? 딱 뜯어보니까 이거 내가 원하는 물건인데 어떻게 알았지? 이게 뭐냐면 예측 배송 시스템입니다. Anticipatory Shipping 시스템이에요. 왜? 소비자의 구매 특성을 분석하고 구매를 예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의 가장 큰 역할은요, 예측, 추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자동화에 의한 개인화, 퍼스널라이제이션입니다. 이 퍼스널라이제이션에는 감성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감성을 읽는 것이 인공지능의 미래의 역할입니다. 이 굉장히 숙제가 이건 난제입니다. 쉬운 거는 아니죠. 그래서 머신러닝 중에서 Predictive Analytics, 예측 데이터 분석을 쓴 겁니다. 이런 혹시 아마존 서비스 받아보셨나요? 예. 근데요, 이게 왔을 때 내가 주문 마음에 안 든다. 예. 그럼 결제 안 하면 돼요. 그대로 반품하면 되고 마음에 든다. 딱 하는 겁니다. 뭐냐? 이 아마존 AI 기능이요, 어떻게 고객이 제품을 원하는지 예상하는 것 관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존이 꿈꾸는 예측 배송, Anticipatory Shipping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 구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Predictive 모델인 거죠. 예. 그래서 차가 돌아다니다가 딜리버리 카가 그야말로 이러면 아마존의 유통을 갖다가 휩쓸어 버리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터크로 제가 알기로는 터크로 등록이 돼 있다고 그래요. 터크로.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풀필먼트도 세계 최고죠. 요새 우리 이커머스에서는 사실 아시다시피 풀필먼트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쿠팡도 지금 아마존 모델을 따라하고 있는데 일부 파트너들은 풀필먼트를 쿠팡이 제공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에 입점해 있는 회사들을 직접 자기들이 풀필먼트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존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FBA라고요. Fulfillment by Amazon 이렇게 서비스. 전부 인공지능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복잡한 시스템을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 인공지능은요, 데이터가 없이는 돌아가지가 않죠. 예,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왜 인공지능은 이런 데이터가 왜 필요할까요? 패턴을 알려고. 패턴을 인지해야죠. 왜 패턴이 필요한데? 패턴을 알아야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개발됩니다. 왜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모델링 하려고. 왜 모델링 하죠?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귀납법입니다. 데이터를 모으면 모을수록 좋습니다. 좋은 데이터를. 귀납인 거죠. 데이터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접촉에서 나와. 소비자가 사용함으로써 나오는 거예요. 뭔가를 활용함으로써. 그죠? 연역은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연역은 그래서 인공지능이 털을 못 벗어난 겁니다. AI가. 근데 미래는 또 이 귀납과 연역을 또 섞으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인공지능 기술에서는 끊임없이 지금 투자가 일어나고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옥새 유행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면접하는데 사람이 면접 안 하고 인공지능이 면접하는 겁니다. 입사 지원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고. 예, 우리나라도 드라이브 스루 있죠. 예,
뭡니까? K 방역 시스템, K 드라이브 스루 혁신적인 거죠. 드라이브 스루는 미국에서 나왔지만 우리 그 방역에서 K 드라이브 스루는 세계적인 혁신입니다. 근데 미국 맥도날드가 전통적인 그 아날로그 회사가 왜 인공지능이 필요할까요? 자, 소비자가 드라이브 스루에 옵니다. 오는데 쫙 차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왜 들어와요? 급하니까 들어오잖아요. 시간이 빨리 먹고 빨리 주문 받아가 가려고. 근데 와갖고 뭐 메뉴 보고 망설이고 이러면 곤란하죠. 어떻게 합니까? 쫙 쏘는 거죠. 그죠? 뭐 어디 쏩니까, 여러분? 고객의 소비자에 있는 자동차 남바 플레이트에 쏘는 겁니다. 예, 딱 비춰갖고 당기면은 소비자 정보가 나오죠. 그러면 돌아갑니다. AI가 돌아가서 이 고객이 오늘 먹고 싶은 걸 예측합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거죠. 그야말로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물론 소비자가 동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인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현재 아는 바로는 이걸 미국에서 테스트해 보니까 소비자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란 이름으로 굉장히 좋은 이런 반응을 받고 있다 보니까 맥도날드가 야 이거 인공지능 괜찮은 건데 투자하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으로 이제 그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요 가장 조심할 게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편향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AI라든가 또 통계에서는 바이어스라고 해요. 편향, 편견이죠. 근데 우리 인간이 만든 데이터는 인간에게서 나옵니다. 휴먼 데이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인간이 데이터를 생성하잖아요. 그걸 걸고 오는데 그 데이터 안에 이미 바이어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영국 아마존에서요 신입사원, 경력사원 채용하는데 만들었어. 알고리즘을 인공지능 채용, AI 채용 만들었는데 여기에 편향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 걸고 온 데이터의 바탕이 주로 누굽니까, 여러분? 주로 백인들, IT 백그라운드 오다 보니까 여성들이나 일반 다른 인종에게 기회가 없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AI가 만능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AI 강의를 하고 AI 책도 쓰고 AI를 주장하고 부르짖지만요, 만능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바이어스를 처음에 잡지 못하면 나중에 이 알고리즘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알고리즘을 오류를 고치려고 하다가 아마존이 포기했죠. 예, 포기했습니다. 2013년도에 했고 미국의 구글도 우리 사진 분류하는 거 있죠. 근데 흑인 여성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죠. 예, 흑인 여성을 고릴라로 분류하는 그런 엄청난 오류를 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왜? 만능에 단 주장하는 사람은 인간보다는 오류가 적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 AI가 굉장히 유용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그래서 투자가 더 필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투자하고 고치고 노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AI가 바꾼 세상이 회사에 들어와도 사람들은 아직도 아날로그 레이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RPA죠. 예. RPA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뭡니까?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입니다. 이게 로보틱 하니까 오해들 해요.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죠. 그죠? 보시죠. 그죠? 그래서 소위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입니다. 이건 뭐냐? 새로운 비즈니스 오토메이션입니다. 새로운 개발인 거죠. 어느 정도냐? 첫 해에만 ROI가 투자 수익이 30에서 200% 달한다. 엄청난 거죠. 이거는 맥킨지 백스에 나온 거를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검토의 디지털 사업부장인 현주미 부장님이 인터뷰하신 걸 제가 따갖고 왔어요. RPA는 기존 전산 개발의 제약을 보완하고 여러 업무 영역에, 많은 업무 영역에 이렇게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다. 네, 아주 좋은, 명확합니다. 방향이. 저는 이 RPA를 연구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RPA가 제가 한 20년 전에 3M에 다닐 당시에 그 BPR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한때 엄청 유행했죠. 리엔지니어링이라고. 그게 잘 성공하지를 못했었어요. 왜?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런 프로세스가 전산화가 많이 안 돼 있었죠. 고도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RPA는 그때 전산화, 그때 하던 리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겁니다. 왜? 앞으로 고령화, 노동력 부족,
이런 문제도 해소가 되고요. 인류의 생산성을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높일 수 있는 아주 이노베이티브한 새로운 솔루션입니다. 이 손정희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이게 나중에 또 더 리서치가 필요하지만 so far 현재까지는 RP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아주 포지티브하다. 투자만큼 더 나온다. 이런 얘기다. 근데 단 주의할 거는요. RPA를 도입하다 보면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해당 부서, 소위 더메인 부서죠. 더메인 날리직을 가진 부서가 굉장히 nervous합니다.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왜? 내 일자리를 뺏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다들 우리가 엑셀런스나 그 인사부하고 같이 해야 인력 재배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디지털 레이블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그 고지능을 가진 탤런트가 있는 그 인재들이 그런 영역에 즉 반복되고 단순화되고 그 불행을 초래하는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업무에서 벗어나게 해서 보다 생산적이고 보다 창의적이고 보다 혁신적인 미래의 업무에 투자하기 위한 겁니다. 뺏는 게 아니죠.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일의 워크로드를 전환시키는 거다. 즉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왜 RPA 투자해야 되느냐? 자비를 없애자. 예, 그 다음 디지털 워크포스가 필요합니다. 하이브리드 워크포스다. 즉 인간과 디지털이 섞여야 된다. 비대면의 활성화될 수 있다. 그 다음 RPA 기술은 지금요 음성, 눈, OCR, AI 기술 접목되다 보니까 RPA까지 진화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효율적이다. 신금2 나온 자료, 신한금융 투자 자료를 보면요 8개월 동안에 약 1만 5천 시간이 절감되고 26개 업무 리스크 관리 효율적이다.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신규 상장하는 법인 등록 번호라든가 재무정보, 이 사람들이 다 쳐넣잖아요. 인풋하잖아요. 엄청 힘든 일. 지점 현황 분석 매일 해야 돼. 매일 영업자로 해야 돼요. 오류 정리, 담당자에게 자동 통지대가 돼요. 예, 이게 채권 업무, 또 신규 상장 기업 세부 정보, 이게 사람들이 하다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 오류도 많이 납니다. 인간의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요. 저는 RPA 할 때 인간의 과정 AI도 그렇지만 제 철학은 휴먼 인 더 룹입니다. 이 과정 속에 프로세스 속에 사람이 관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 철학은 딱 하나입니다. 휴먼 인 더 룹, 프로세스 속에 인간이 개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즉 하이브리드 워크포스가 더 경쟁력이 있는 거죠. 예, shorter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앞으로 우리 사람들은 일을 적게 해야 돼요. 단순한 업무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주 4일 근무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예, 북유럽은 지금 이미 스웨덴이나 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여기는 주 4일 하는 회사도 많죠. 4.5일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업무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런 생산성 이런 것이 더 필요한 겁니다. 왜? 일주일에 4일 근무하려면 RPA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왜? 사람들이 지금처럼 만약에 이렇게 노동을 투입하면요, 사람은 행복해지기 어려워집니다.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RPA를 채택한 기업들의 53%, 현재 기업들의 그 다음 73%, 향후 3년 안에 추가적으로 RPA 도입하겠다. 재밌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Return on RPA Investment가 너무 좋다. Compliance,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있죠. Legally, 법적으로. 예, 정권이라든가 상장 기업의 의무사항, 또 우리나라 상법에 의해서 의무사항 같은 것들을 92%가 개선되더라. 품질 정확도도 90% 개선되더라. 그 다음 86%의 생산성 향상도 일어날 수 있고 비용 절감도 60%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RPA는 보면요, 뭐 대단한 그런 것보다는 보편적 기술, 유니버설 테크놀로지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필수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야말로 우리가 20, 30년 전에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BPR 부르짖던 분이 못 이룬 거를 갖다가 지금 RPA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하는 겁니다. RPA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입니다. 자동화를 통해서, 보스를 통해서 자동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영역에 걸쳐서, 그죠? 예. 그래서 RPA가 2030년까지 그려내고 있습니다. 업무와
업무의 미래와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보고서 보면요. 향후 12개월 동안 RPA 소프트웨어 투자가 10% 이상 증가한다. 예. 그 다음 2030년 기존에 있던 직업의 80%가 재구성된다. 그리고 자동화로 인해서 13%의 새로운 직업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럼 RPA와 같이 호환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 AI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새로운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바뀌는 거죠. 컴퓨터 잘 쓰면 능력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AI와 RPA를 잘 다루는 사람이 새로운 능력자, 인재로 등장하는 겁니다. 재훈련과 재교육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자, 돌아보시죠. 지난 130년 동안요, 우리는 포드 시대 때, 아니면 그 이전에 산업화 시대, 그런 기계혁명 시대에 만들었던 그런 방식으로 일해오고 있던 거죠. 지금도 뭐 첨단화하지만 우리 일하는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참 신기한 거는 이 RPA 기술 하나가 이거를 이네이블로 해주는 겁니다. 변환의 촉매제가 되고 변환의 툴이 되는 겁니다. 그죠?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RPA에 AI까지 접목돼서 IPA, Intelligent Process Automation으로 진화가 된다면 엄청나게 우리는 스킬도 향상되고 우리 인간이 더 많은 근로자와 노동자들이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디지털 뉴딜을 추진합니다. 한국 정부는 9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5년간에 60조 투자하는데 아마 우리 DNA 쪽으로 디지털 네트워크 AI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20조 정도 엄청나게 투자하는 거죠. 왜? 디지털 전환이 산업 혁신을 이끌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뭐 계속 진행될 수도 있겠죠. 빈도수는 떨어지겠지만 미래 사회에 대한 디지털 대전환 정책이 필요해지는 거죠. 여기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변형 경제에서는요, AI를 쓰는 기업과 쓰지 않은 기업, RPA를 활용하는 기업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은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디지털 디바이더처럼 AI 디바이더, RPA 디바이더, 그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예측해 봅니다. 자, 인공지능은 끊임없이 융합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디지털 트윈에서도, 예, 그 다음 데이터 댐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결합이 됨으로써 앞으로는 이 AI와 RPA가 결합되고 또 데이터가 수프리머시죠. 데이터가 주도하는 그런 새로운 또 시대에 우리가 경쟁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누가 이길 거냐? 제가 볼 때는요, RPA든 AI든 UI와 UX입니다. 문제는 유저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우리가 과거도요, 기술이 많이 나왔지만 성공하는 기술은 지금 있잖아요. AI 기술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소비자들 잘 몰라요. AI를 쓰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게 진정한 도미넌트 테크놀로지입니다. 도미넌트 프로토타입이 되는 겁니다. 왜? 기술을 기술로 느끼면 불편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에 엄청난 기술이 담겼죠. 근데 스마트폰 쓰시면서 기술하고 쓰나요? 이거는 과거 기성세대겠죠. 지금 세대들은 그런 거 못 느낍니다. 저부터가 그거 못 느껴요. 그냥 쓰는 겁니다. 네. 이게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소비자와의 인터페이스고, 둘째, 유저 익스피리언스, UX죠. 너무나 편리하는 거죠. 그 다음은 컨텐츠입니다. 어느 회사가 킬러 컨텐츠를 만드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이커머스도 그렇고요. AI도 그렇고, RPA도 그렇고, IPA도 그렇고요. 킬러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회사가 이깁니다. 블록체인이 왜 그렇게 각광받다가 지금 슬로우해지느냐? 킬러 앱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뭐냐? 소비자는 그냥 앱을 열어서 스마트폰 안에서 쓰고 싶은 거예요. 블록체인이다, AI다, RPA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주도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연평균 성장률이 63.5% 계속 성장하는 이 분야는요. 그래서 스케일러블 AI,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성으로 계속 나아간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기조 강연 재밌으셨나요? 혹시 인스타그램 하시면은 요새는 또 인스타그램이 또 대세잖아요. 여러분 오셔서 저 인스타그램 또 그립에 오셔도 혹시 라이브 쇼핑 하시면은 그립에 오시면은 트렌드 몬스터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예. 자, 마지막 결론 슬라이드 내리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전통적인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AI나 RPA가 결합되면은 Augmented Intelligence입니다. 이는 정강된, 강화된 지능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인공지능과 오토메이션이 우리가 인간이 가졌던 어떤 목적과 사명의식을 많이 갖고 갈 거예요. 그럼 거꾸로 보면요, 뺏어간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테이킹을 하겠지만은 거꾸로 우리가 인공지능과 오토메이션을 바라볼 때 어떤 퍼포스, 목적성과 미션, 사명을 갖고 바라, 이걸 기능적으로 도입하면은 기업이 생산성 향상에만 도움되지만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미션과 비전에 AI와 오토메이션, RPA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제 스피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닥터 이장호 박사였습니다.